보통 전쟁이 났을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네.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겠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네. 지난달부터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아왔던 배경 중 핵심이 바로 국채금리 급등이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게 증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좀 안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께서 준비해 네. 주신 자료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그 방산업 아, 예, 그렇죠. 네네네 그 부분 준비해 주신 거 좀 네. 얘기를 아, 예, 이거 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확언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거다. 증시에 제한적일 네.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러우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국방력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깨닫게 되는 거는 바로 거기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게 국가의 그 안보를 지키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더 한 번 더 그 인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2014년도 대비 2022년에 나토 가입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 변화를 보면은 네. 8년 만에 다들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네. 그 대부분 절반의 한 40% 정도에 달하는 국가들이 나토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2%를 상회할 정도 예산 비중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러우 사태 이후로 지금 이런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 지금 중동에서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네. 미국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다들 경계감 늦추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의 정황들을 미뤄 봤을 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주요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면 그거를 좀 체감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게 그 에비에이션 위크라고 글로벌 이제 뭐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분석하는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글로벌 국방 예산 추이랑 향후 예산 2032년까지 예산 추이를 나타낸 건데 네. 음영선을 기준으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예산 비중들이 많이 변했죠. 2022년 이제 1월만 해도 그 예산 비중이 그 2032년까지 2,000달러 조금 넘었는데 2조 달러 조금 넘었는데 지금 그 10월 달에 책정된 예산 변화를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난 상태죠. 네. 이거는 다분히 러우 사태가 이러한 그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강화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저 방산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방산주를 추천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방산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창 그 중동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약간 방산주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또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투자 곳이니까요.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사태가 진짜 그 이란의 공식 개입이 확인되고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가는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고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사실 지난주에 반짝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좀 물 건너갔다. 그쵸.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기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예, 뭐 이렇게 볼 수 대략 있지 않을까? 한 달 정도만 놓고 보면은 유가 네. 자체가 우리가 원했던 이 내려가는 경로보다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변동성이 있는 채 내려가는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유가 기조가 맞고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제4차 중동 전쟁의 재현이 될 거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네네. 그런데 유가 자체도 지금 뭐 100달러 전망 다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저도 이제 100달러까지는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1970년대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때는 네. 미국이 전략 비축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략 비축유라는 네. 게 존재한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네. 두 번째 차이점은 유가를 결정하는 거. 저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되잖아요. 네.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 경기도 좋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폭등한 거였는데 지금은 공급 줄어드는 것은 맞죠. 네. 그 사우디도 그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차질 이슈들이 생기니까 네. 공급 전망은 약화가 되는데 수요 전망도 같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게 1970년대랑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수요가 좋은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폭등했던 반면에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수요도 같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관점을 접근을 해보면은 국제유가 여기서 $1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가 좀 괜찮다, 지금 나홀로 좋다라고 했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약간 그렇게까지 기름을 많이 안 쓸 것 같은 그렇죠. 약간은 둔화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대에는 전기차가 없었지만 네. 지금은 전기차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겠죠. 아, 네. 제가 사실 오늘 워낙 굵직한 뉴스가 네. 많아가지고 아까 브리핑에 넣을까 하다가 사실 못 넣었는데 네. 요거는 나중에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네. 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좀 키우겠다는 식으로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전통차들하고 이제 벌써 경쟁하는 수준으로까지 팔리고 있다. 맞죠. 네. 이런 뉴스가 또 간밤에 나온 게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테슬라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도 지금 거의 점유율이 거의 탑을 찍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차도 지난주에 얘기됐던 바에 의하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미국 시장에서 합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테슬라 뭐 역시 걱정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사실 하락은 하되 변동성을 갖고 네. 하락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100까지는 열려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숫자란 말이에요. $100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또 준비하신 것 중에 네. 유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을 갖고 네.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네, 해오신 걸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유가가 상승하는 거를 다들 좀 경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경계하는 게 현재 보시면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잖아요.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저희가 9월 FOMC 이후에 시장의 조정을 세게 받았던 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고금리 장기화 전망까지 일어나면서 전체 증시가 힘들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와중에 유가가 $100 그 이상으로 급등해 버리면은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예상하는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색 선이 국제 유가의 변화이고 그다음에 분홍색 선이 미국의 10년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인데 이 두 개의 지표가 같이 가고 있죠. 물론 최근에 뭐 8월, 9월 달의 흐름을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반면에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점이 하나의 좀 안도 요인이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급등하고 또 그 급등 배경이 전쟁 리스크로 인한 급등이라면은 일반인들도 야 이제 고유가 다시 한번 더 불붙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잡아야 된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나더라도 금리를 더 인상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꺾어야 된다.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갔을 때 리스크가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의 파란색 선은 1995년 이후의 국제 유가의 흐름이고 분홍색 선은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지표.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니까 소비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를 한번 가늠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유가랑 소비랑 같이 가는 국면들이 좀 많죠. 이거는 잠깐 설명하면은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글로벌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이게 소비 경기의 개선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2008년도나 또 2022년도 때 이때 보면은 유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그 수직 상승하는 시기에는 소비가 같이 꺾이게 됩니다. 이거는 완만한 유가 상승은 소비자들도 본인들의 개인적인 소득이나 경제가 좋아지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갑작스레 저리 급등해 버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고유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고유가는 미국인들 소비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의 연장선상으로 1970년도 때랑 다른 거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유가 $100 이상으로 그 가게 만드는 힘을 약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결국 네, 아까 그쵸. 말씀하신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한 거는 네. 어쨌든 지금 오히려 중동 사태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그렇게 그쵸.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 게 결국은 중동 사태 영향보다는 페드에서 금리 그만 올리겠다고 하는 식의 좀 발언들이 나온 게 약간 시장을 안심시킨 게 더 컸던 거잖아요. 네, 간밤 그것도 시장은. 있고 이미 네. 시장에서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야 이거 어차피 예. 확전 자체는 크지 않을 거다 이 네.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만약에 한 100달러 정도까지 네. 유가가 간다고 하면 네. 그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잠깐이라도 인플레가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으로서는 약간 또 금리 어떤 경고성 발언으로라도 네. 금리를 약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다는 식의 시사를 계속하면서 또 금리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100달러 찍은 다음에 그 100달러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문제인데 네. 이게 뭐 일주일 정도 찍고 내려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음. 이제 월간 단위로 다들 데이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진행이 됐을 때에는 연준 입장에서도 뭐 데이터 후행적인 입장인 그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계의 발언들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그친다고 하면 사실 시장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또 채권 금리에서 아직 뭐 공식 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채권 금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약간 금리 상승세, 최근 한 1, 2주 동안 나타났던 그런 금리 상승세에는 오히려 약간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 금리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었던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뭐 장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중동 사태가 여기서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주된 시나리오가 작동을 할 겁니다.